반갑습니다, 어머니. 저는 깊은 생각 초등과 원장이고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들 와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와 계시니까 또 할 말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머님들 지금 사실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이렇게 제일 마음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시죠. 저는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저는 오후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애들 학교 보내놓고 그냥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제일 좋은데, 이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송중기도 아니고 박보검도 아닌데 저를 보러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일단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깊은 생각, 그 깊은 생각 초등수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셨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이시죠. 5학년이 됐고 6학년이 됐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가 궁금하셔서 여기까지 또 오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은 굉장히 설명회를 좀 직설적으로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깊은 생각 초등수학은요, 어머니, 제가 단연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치동에서 초등학생들이 수학을 공부를 한다면 깊은 생각 초등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오늘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깊은 생각 초등간과 중등간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아이들을 거치고 보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깊은 생각 초등간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중학교 올라가서도 다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다르고 학습하는 습관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자신감으로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어머니들께 이야기를 드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어머니, 이렇게 저를 보셔도 아시겠고 저희 학원 여기 시설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겉이 화려하거나 막 예쁘거나 이렇게 인테리어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꾸미는 데 치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꾸미는 것보다는 내실 있고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대한 이렇게 담겨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오늘 제가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어머니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이 계속 걱정되시죠?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5학년에서 6학년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지금 6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5학년 1학기 때 조금 당황하셨었죠? 5학년 1학기 때 자연수 부분이죠. 그러니까 약수와 배수 나오고 최대공약, 최소공 배수 나오면서 좀 당황하셨던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헤매고 어려워했던 단원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어머니. 3학년 때까지 그리고 4학년 때까지 하고 수학은 5, 6학년 때의 수학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과 중등 수학은 또 더욱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바뀌고 입시도 계속 바뀌죠. 너무 끊임없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 6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수능 칠 때는 수능 과목조차 또 바뀝니다. 수학이. 그죠? 그래서 기하벡터가 사라지는 이 행복한 순간이 오긴 하지만 또 달라져서 교과서 내용도 다 바뀌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위에 잘리네요, 어머니. 왜 수학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왜 수학을 가장 고민하시죠? 학교에서 보니까 제일 시험을 많이 치는 것도 수학이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칩니다. 쪽지 시험 치고 무슨 시험 치고 한두 개씩 틀려오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다 맞아오다가 4학년, 5학년 되니까 틀리는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죠. 늘어나면 시험지를 보면 이제 이만큼 올라오시죠. 왜 이걸 틀리지? 라는 생각부터 해서 그래도 아직은 어리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수학은요, 어머니,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대입, 고입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과목이죠. 수능 점수 수학이 92점을 받느냐, 96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권역이 달라지고 갈 수 있는 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고라고 해서 실컷 영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외고도 결국 알고 깨보니 결국은 수학의 내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은 입시에서의 비중은 나날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능이 쉬워질수록 더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초등관에서는 이것 때문에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큰 거 이겁니다. 전반적인 학습의 기초 체력 과목입니다. 자, 아이들이 발레, 여학생들 보면 발레하는 거 보면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기 때 엄마 나 발레하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발레 학원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예쁘게 춤을 추나요 처음에? 아니죠. 가서 뭐 합니까? 계속 스트레칭 하죠. 그리고 남자애들 축구하러 갑니다. 계속 축구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유연성, 뭐 순발력 등등 계속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죠. 수학은요, 어머니 똑같습니다. 수학은 왜 공부해요? 라고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수학은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단순히 연산만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체력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논리적 사고력이 딱딱 정리가 되고 머릿속을 정리하는 방법도 알고 어떻게 생각을 풀어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모든 과목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국어가 바탕이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요, 어머니, 이게 수학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기초 체력을 수학을 진짜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연산으로 배운 친구들이 아니고 정말 수학을 이렇게 이런 접근 방법으로 배운 친구들은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 체력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아이들이 다 운동도 똑같죠. 발레도 잘하게 되고 스케이트도 잘하게 되고 다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많은 지금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나 또 이 인근의 학원들에서 잊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학생 과정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저희 학원으로 옮겨오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면은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도 제법 걸리는데 아이들이 왔을 때 공통점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수학을 수로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입학시험을 치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연산은 모조리 다 맞습니다. 근데 약간의 문장만 들어가면 헐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다 틀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수학을 제대로 된 수학으로 접근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언젠가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1학년 1학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근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새롭게 수학을 바라봐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수학을 제대로 잘 공부할 수 있을지 한번 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어머니, 깊은 생각입니다. 깊은 생각. 저희 학원 이름이죠. 근데 진짜 깊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깊은 생각? 간단합니다, 어머니. 진짜 깊게 생각하면 됩니다, 애들이 맨날 물어봅니다. 이 문제 못 풀겠어요? 그래요. 잘 생각해봐. 어떻게 잘 생각해요? 깊게 생각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깊게 길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특히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데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한 번씩 이 초등학생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요즘에. 학교도 숙제가 너무 많고 할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힘들게 허덕허덕 숙제를 하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정말 하루에 그 한 모습을 보면은 옆에 가서 내가 써주고 싶고 내가 그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걸 모습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5학년에 분수 나눗셈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어머니들 속에 천불이 나면서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시죠.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조금씩 접어주셔야 됩니다. 실제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요, 초등학생들 보면
중등간에 있거나 고등간에 있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한 번씩 초등간에 놀러 오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조그만하고 너무 귀엽거든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실제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컸거든요. 4, 5학년이 되면. 특히 어머니 아시지만 요즘에는 초사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중2병이 아니랍니다. 초사병이랍니다. 진짜 근데 초사병이 크더라고요. 애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머니들께서 6학년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와요. 뭐 3월 달에 수학여행 갔다 오거나 애들이 정신줄을 놔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5학년 때 사춘기를 맞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예전에는 여자아이들이 5학년 때 사춘기가 많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희한하게 남학생들이 사춘기를 그렇게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5학년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많이 컸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고 물론 공부하는 과목이긴 하나 어머니 이 과목을 보시면서 아이들의 성장도 함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제 학습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어 라는 관점에서 이걸 이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제 깊은 생각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하고 개념 설명을 진행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과정도 되도록이면 그냥 분수나는 쌤 이렇게 하는 거야, 소수나는 쌤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고 아이들에게. 근데 이것이 지금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바탕이 안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있는 합동의 문제입니다. 작도와 합동의 문제인데 초등학교 5학년에 나오는 합동하고 똑같죠. 사실은 차이가 있다면 그냥 여기는 알파벳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초등수학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딱 똑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풀어라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 문제 한번 볼까요? 가계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가 합동단원입니다. 합동단원. 합동단원에서 DE의 길이를 구하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답 나오죠? 답이 이 DE의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14. 그죠? 너무 간단하죠? 얘랑 얘랑 더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틀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다 맞추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그림을 이제는 얘하고 얘가 합동입을 증명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멘붕이 오죠. 닮아서 닮았다고 했고 같아서 같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증명해봐. 이거를 왜 같은지 나한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가 같잖아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심지어 이제 자들고 나오죠. 여기가 똑같습니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이거 삼각형이 왜 같은지 세 가지 배웠지, 합동인 거 배웠지. 그럼 거기에 비슷하게 가보자. 거기서 그러면 자 여기 눈에 보이는 거 같은 거 얘하고 뭐 같다 조건 있을 거고 뭐 있는데 뭐니 뭐 이러면 애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친구들은요. 앞에 문제를 보여드렸던 거 해결할 수 있는 친구는 10명 중에 10명입니다. 정말 드물게 간혹가다 어쩌다 한 명이 틀립니다. 근데 10명 거의 다 맞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 아이들은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다 그런 식으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 아이들 중에서요, 어머니, 다른 학원에 있다가 온 친구들을 보면은 객관식 문제나 문제집을 푸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어떤 그 유형 문제집을 풀라고 주면은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틀려요. 한 3-4개 틀리나 뭐 요럴 정도로 굉장히 정답률이 좋은데 시험에 들어갑니다. 시험을 치거나 시작 테스트를 치거나 또는 서술형 시험을 치거나 뭐 단원 평가는 저희가 전부 다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까지 다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시험을 치면은 작살이 납니다. 정말.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 네가 맞은 거, 오, 잘했네. 그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췄어? 그런데 나는 궁금해. 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 좀 해줄래? 라고 하면 말을 안 합니다, 애들이. 진짜. 그럼 어떻게 풀었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
물어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아요. 근데 실제 어머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은요, 특히나 직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면 주관식도 찍어 맞추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 선생님들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주관식을 찍어 맞추지? 라는 걸. 근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게 정말입니다. 저희도 놀랍니다, 가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 선생님이 숙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오래. 그래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맞았어.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많이 틀렸어. 다시 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풀어서 어쨌든 1, 2, 3, 4, 5 중에 5번 고치면 정답은 나오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을 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난 잘해. 엄마도 얘 잘해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이제 개념과 결부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개념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초등학생들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개념을 결부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여기에 적용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어떤 원리로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학년 과정에서 제일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뭐가 있냐면요. 비와 비율, 그 다음에 비례식, 정비례, 반비례, 이 단원들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저께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시작 테스트 친다고 비와 비율인지 비례식을 배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시작 테스트를 친다고 시작 테스트 치기 전에 저희는 학원에 오자마자 이제 시작 테스트를 치거든요. 애들이 서서 막 지네끼리 막 중얼중얼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뭐지, 비율이 뭐지, 비례식이 뭐지, 비의 성질은 뭐지, 비례식의 성질은 뭐지, 막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인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친구들은 저희랑 이제 같이 그 단원을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너네 뭐해? 뭘 중얼거려? 그리고 선생님 계속 물어봅니다. 자, 얘야, 비가 뭐니? 비율이 뭐니? 비례식이 뭐니? 비의 성질이 뭐니? 비례식의 성질이 뭐니?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환장하죠. 뭔 소리예요?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근데 얘들은요, 어머니, 아이들이 이 단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수의 나눗셈하고 소수의 나눗셈은 특별히 개념이 없어도 됐고 그냥 나누라면 나누면 됐고요. 곱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문장제가 보시면 어머니 문장제의 공통점이 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4학년 때 나눗셈 배우면서부터 심기 시작했던 나무 아시나요? 가로등 심고 나무 심잖아요. 그죠? 그게 6학년 때까지 계속 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그 숫자만 조금 바꿔가면서 계속 심으면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하면 되니까 풉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비례식 비와 비율 단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는 공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비례식이 됐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왜 비율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개념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아이들이 이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이 문제도 아이들이 풀어라 그러면은 이 겹치는 부분을 놓고서 식을 쓰면은 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을 써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뭐 여기서 가 곱하기 100분의 30은 나 곱하기 15분의 2야 라고 써놓고 그 다음 가 대 나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끌어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정답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이들이 답이 9대 11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11대 9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비를 앞뒤를 거꾸로 써서 쌤 11대 9나 9대 11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죠. 근데 완전 큰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식의 성질을 가지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부터 시작하는 성질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 그냥 9대 11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비를 갖다가 2대 3이라고 어떤 길이의 비가 2대 3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아이들은 2cm, 3cm를 대입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시작하니 아이들은 계속 이 뭔가 개념이 결부돼야 되는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판판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일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겁니다.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초등수학에서부터
4학년도 조금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4학년 때 보면은 도형에 대해서 나오죠, 어머니. 도형에 대해서 나와서 아이들이 거기 도형의 정의도 알아야 되고 뭐를 사각형이라 하는지 뭐를 삼각형이라 하는지 다각형이라고 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좀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왜 이래 라고 배운 친구들은 나중에 중학교 가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가정할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지? 라고 물어봐요. 1학년 1학기 2학기 때 특히 2학기 것까지 할 땐 제가 계속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지? 라는 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180도니까요. 라는 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거 이렇게 찢어서 해요. 이렇게 찢어서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찢어서 180도로 펴면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 이상은 성공한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4학년 때부터 이미 그만큼 이게 어떤 원리로 얘가 180도야. 어떤 원리로 이렇게 돼. 라는 거를 조금씩 배워왔던 친구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등 과정에서도 반드시 똑같이 적용시켜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5학년 때부터. 최소 공배수 어려워하는 이유 똑같습니다. 아이들. 그 문장이 길어서 어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배수가 왜 공배수인지, 약수가 왜 약수고 공약수가 왜 공약수인지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심화 개념들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 AB는 LG라는 심화 개념이 나온대요. 자연수에서. 그거 애들이 객관식으로 내면 잘 맞춥니다. 근데 주관식으로 내면 왜 그런지 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개념이 반드시 결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스로 끝까지 생각하자는 겁니다. 스스로 끝까지. 아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 선생님들도 한 번씩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애기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5학년 아이들 보면 특히 6학년 애들도 남학생들은 보면은요 아기입니다. 진짜 옆에서 연필 챙겨주고 싶고 정말 지워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습니다. 손이 아직 덜 연결었죠. 그래서 정말 지우개질 한번 하고 있을 때 보면 참을인자를 계속 새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 계속 참을인자를 새기는데 그 참을인자가 어머니 정말 가슴에 박혀 계시잖아요. 계속 박혀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옆에서 하나하나 진짜 아이들이 그 지우개질 직접 해야 되는 시간, 연필 직접 잡고 해야 되는 시간에 어머니들께서 그걸 해주기 시작하시면 이 아이는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머니. 그리고 학습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는 순간 이 아이는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실제 이 문제는 제가 최상위에 있는 문제를 뽑아온 건데요. 이 뭐 주머니에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 뭐 흰 구슬은 전체의 5분의 2보다 더 많고 검은 구슬은 전체의 2분의 1개보다 3개가 적어서 주머니에 있는 구슬은 몇 개입니까? 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맞춰오는 애들이 반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이 반 이상이 되는 애들 중에서 잘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6학년인데 방정식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방정식으로 풀어오거든요.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심지어 좌변과 우변에 둘 다 미지수가 들어있는데 이항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었지? 엄마가 이렇게 식을 써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풀어? 몰라요 라고 하죠. 그러면 그 아이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방정식으로 굳이 풀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직관을 이용해서 이거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푸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어머니. 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어머니께서 손대 주시는 순간 이 아이에게 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권리를 박탈하신 겁니다. 진짜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희열을, 기쁨을 일단 뺏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나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들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도 뺏으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
이제부터는 진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5학년이 이제 될 것이고 6학년이 될 거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아이가 끝까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럼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머니.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깊은 생각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 역할을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거죠. 아이와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끝까지 생각해서 어느 연결고리가 끊겨 있다면 그 연결고리를 끼워주는 역할, 어느 개념이 부족하다면 그 개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깊은 생각 선생님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어머니들은 그러면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학습적으로 문제를 푸는 기회는 아이들한테 주시고요. 그냥 어머니들께서는 이 아이들의 긴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멘토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의 시간을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아직은 어머니들 손안에 아이들이 조금은 놀 수 있을 때 이 학습 습관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이 제가 이 학원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까? 또는 뭐 이제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풀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가장 반가운 질문은 여기 얘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어머니들한테서 가장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얘는 항공운항학과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해주시면 가장 반가운 것이 그러면 이 아이는 앞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냥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한에선 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의 역할도 그거로 저는 그것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근데 어렵습니다, 어머니.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이 멘토가 되어주신 역할이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저희 5, 6학년 아이들한테도 제가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초반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가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대학은 어디가 가고 싶어? 그럼 그것도 주저주저 하며 말하죠. 스카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과는 이러면 의사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문과를 갈 거야. 도저히 대답 못하는 애한테 문과 갈 거야. 이과 가고 싶어. 어떤 게 좋을까? 그럼 문과가 뭐고 이과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제 어머니 근데 이렇게 교육열이 높으신 이 강남 대치동 송파 서초에 계시는 어머니들조차도 아이들이 보면 문과가 뭔지 이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학원 다니며 공부만 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주셔야 되고요. 어머니들께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는 앞으로 얘야 그러니 문과 이과 이거야 이렇게 종이 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며시 조금씩이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가 있던데 뭐 이런 방향. 어릴 때 뭐 키자니아 많이 데려가 보셨죠, 어머니? 그런 것들처럼 키자니아 데려갔을 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아이들도 키자니아를 못 데려가더라도 좀 더 큰 틀에서 어머니들께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제시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심화 문제인데요. 이 심화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언니. 아이들이 이 문제 굉장히 길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그래요. 심화 문제가 오늘 과제가 나갈 건데 이제 이 과제를 풀어오는데 6문제가 1% 제일 어려운 게 나가면 이거를 풀어오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며 어떤 친구들은 2시간, 6시간이 걸리는 친구도 있다. 그런데 10분을 풀어온 친구들이랑 6시간 풀어온 친구들이랑 정답률은 거의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을 풀어온 친구도 그냥 다 어차피 별치고 하나 맞으면 잘 맞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 진짜 대여섯 시간씩 고민한 친구도 하나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보다 6시간씩 고민하고 2-3시간씩 고민한 친구들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아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봤고 어떻게 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앞에서 풀이를 해주거나 풀이를 해주겠죠. 그러면
아, 내가 여기를 잘못 생각했구나. 다음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끝까지, 어머니 진짜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한테 좀 깝깝하시더라도 학원 숙제가 끝까지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습관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풀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초반에 3분기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특히 12월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초반에는 숙제를 할 때 정말 선생님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어머님들도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아이를 지켜봅니다. 언제까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혼자 끝까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학원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모르겠다 또는 어떤 생각이 잘 안 난다 라는 등등의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은요, 어머니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문제 같은 거 애들이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갖고 오거든요. 이게 뭘 모르겠는데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을 모르겠다고 그러면 읽어보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아 쌤 됐어요, 제가 할게요. 똑같이 어머니 아이들이 문제를 읽어볼 기회도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문제를 계속 읽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깊은 생각하는 것,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선순환이 생기냐면요, 깊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진짜 오래오래. 그러면 오답이 생기겠죠? 어떤 문제든 오답이 생기고 나면 내가 학원에 와서 그 풀이를 듣습니다. 그러고 해보니까 이거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네? 아니네, 이런 선생님의 풀이 방법도 있었구나 라고 아이들이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은 진짜 수학은 암기 과목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진짜 손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 꼬맹이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이 덜 영그럽죠. 그래서 알파벳을 써오면, 어제도 제가 3학년 과정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내가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겠어, 이게 군지, A인지, 네가 7을 쓴 건지 N을 쓴 건지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가 학원에 와서 숙제 체크를 하면 프리노트하고 오답 노트를 선생님들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고, 나머지 이제 과제가 이제 교재에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바꿔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깨닫습니다. 내 글씨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답을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주문하죠. 선생님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그냥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독해하려고 하지 마. 눈에 보이는 대로 채점해서 모르겠으면 끄어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어머니 그렇게 됩니다. 그 애들한테 선생님 글자를 왜 예쁘게 써야 돼요? 남학생들이 특히 많이 묻죠. 자, 생각해보자. 우리 중학교 올라가서 서술형 시험을 쳤어. 근데 서술형이 한 반에 예를 들어 30명의 답지만 있다 하더라도 5명이면 150장이야.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그걸 걷어서 검사를 해야 돼. 근데 아모지가 하나 나왔어. 그걸 읽고 싶을까? 아니요. 그치. 그래서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최소한의 것은 써야 돼. 최소한 알파벳 정도, 숫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쓰자는 거죠. 다 예쁘게 쓰자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이죠. 펜글씨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미리미리 돼야 됩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연습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진짜 중학교 1학년이 그나마 자율학기제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나 아이들은 너무 바쁘더라고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중학교 올라간 애들이 한 번씩 학원에 와서 와 중학교 올라 시험 없어서 좋지?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러거든요. 정말 수행평가가 끊임없이 나오고 진짜 시험은 그렇다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몰아서 치는데 어떤 학교는 서술형이 이번에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 출제된 학교가 있다더라고요. 한 방에 몰아서 내는 거죠.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죠? 아이들 아직 제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미리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프리노트를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풀이 과정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다 맞는 게 아니고 진짜 우선은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풀었다라는 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객관식 풀어오면 기상천외하게 다 맞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나 틀릴 거라 생각했는데 너 어떻게 맞췄어? 라고 물어보면은
기상천외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냥 숫자 1하고 10 넣어봤더니 대충대충 됐어요. 라고 합니다. 우와, 너 능력 짱이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풀이가 나오면요, 어머니, 그 문제는 아이가 어떻게 끼워 맞춰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다른 시험 또는 다른 문제집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과정을 겪겠죠. 무슨 말이지? 한참 고민하다가 이 숫자 한번 넣어보고 저 숫자 보니까 전에는 1하고 10 넣으면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치워버리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막아주셔야 되고요. 진짜 어쩌다 풀린 게 아니고 내가 내 정확한 풀이를 가지고 이렇게 풀었어 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가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학은요, 아까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하게 하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 풀이 과정을 쓰면서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력, 진짜 수학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진짜 그냥 구몬 수학 풀고 눈높이 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풀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서술형 풀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지금 최소 30%가 중간 기말에 이게 지금 서술형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그냥 선생님들이 귀찮을 때는 한 방에 몰아서 70%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60%, 70%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이 서술형 시험지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너무 많은 시험지를 한꺼번에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번에 지난번 1학기 기말이었던가 중간이었던가 휘문고에서 서술형 시험을 채점을 하는데 2차 방정식의 정답을 2와 1이었으면 2,1이라고 쓴 친구들은 전부 오답 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2 또는 1이라고 정확하게 서술해서 쓴 아이들만 전부 배점을 받았고요. 2,1, and를 쓴 친구들은 다 감점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올라갔을 때 보면은 내신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예전에는 학교 시험이 좀 쉬웠다가 최근에 계속 고등학교 시험은 좀 어려워지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별력을 주려면 서술형이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선생님들한테는.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험이 이제 다른 문제가 좀 평이하다면 중학교 서술형 문제는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더웠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부터 풀이 과정을 쓰면서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지? 이 다음 왜 이거지? 이 다음 왜 이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게 외부에서 온 다른 학원을 다니다 온 아이들한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만인 부분인데요. 풀이 과정을 쓰는 학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인간인지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아이가 풀이 과정을 제대로 썼는지 쓰지 못했는지. 그런데 풀이 과정을 쓰는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 문제 요약에만 치중을 하고 풀이는 굉장히 작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풀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풀이 과정은 써오라고 했으나 제대로 체크는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충대충 써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풀이 과정을 썼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지요? 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풀이 과정, 풀이 노트와 오답 노트를 직접 체크를 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100문제 20문제의 풀이 노트를 체크를 하면 20문제의 모든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실 때 준비를,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두시죠. 이 풀이 과정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다른 글씨가 개판이고 다른 말들이 개판이라도 이 핵심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풀이 노트를 볼 때 이 과정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도 걸러내지 않은 것은 수업하면서 다시 체크하죠. 어떻게 풀었니? 이 문제를 아이들 하나하나 질문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맞는 아이들에게 특히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정확히 어디를 빠뜨렸고 어디를 몰랐는지 또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제대로 푼 건지 안 푼 건지를 알고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풀이 과정을 정확하고 바르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머니 제가 아이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디그신 풀인가요? 나디그시죠. 이거가 실제 이제 5학년 아이의 풀인데요. 저희가 12월에 이렇게 개강을 하면
12월에 개강하고 나면 3개월 분기로 이렇게 분기가 굴러가는데 3개월마다 아이들이 이제 신입생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초반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뭔가 적응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 아이가 5학년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5학년 친구들 처음에 와서 프리노트를 써와 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온 것입니다. 프리노트가. 그래서 글씨도 일단 암호문이고요. 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도 그나마 답이라고 써라고 해서 저렇게 그나마 쓴 거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입학했던 것이 9월 중순, 9월 초도 아니었네. 이 친구 9월 중순에 들어왔었고 지금 써낸 프리노트가 이거거든요.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글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X가 괄호가 되면 안 되고 기가 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죠. 근데 그나마 이 친구한테 정말 감사한 건 그래도 이제는 사람이 좀 알아볼 수 있는 글씨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한 달 좀 넘게 걸렸는데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고요. 이 친구에 더 좋은 풀이들이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많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들도 이것도 5학년이네요. 5학년 여학생의 풀입니다. 5학년 여학생의 풀이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한 거죠. 이렇게. 단원평가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머니 5학년, 6학년 때 이맘때 들어온 친구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학원도 많이 다녀봤고요. 다른 학원도 많이 다녀봤고 이미 굳어진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 친구들은. 서로 안타깝죠. 근데 이제 5학년 때 또는 이제 학원 많이 다녀보지 않고 온 친구들은 좀 수월합니다. 이렇게 금방 변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여자친구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앞에 있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변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5학년들은 죄송합니다. 떨어지네. 네.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5학년 아이들은 그렇죠. 빨리 변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6학년 애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5학년 애들을 지도하는 게 사실은 훨씬 재밌습니다. 이 풀이 과정을 볼 때는, 이 노트를 볼 때는 아이들이 빨리빨리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수월한데요, 어머니.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4학년, 5학년일 때 미리 시작하셔야 아이들이 변하죠.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야, 이제 서술형 해야지 라고 하면 그때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6학년 아이의 풀이 과정입니다. 6학년 아이가 지금 중3과정 공부하는 친구들이 풀이 과정을 쓴 건데요. 이 친구도 진짜 처음에 이 6학년 과정을 처음에 서술을 할 때 하는 방법, 이 친구 아직까지 좀 말이 많거든요. A-B가 조건에 없으므로 곱셈 공식을 변형을 이용하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중등 서술에선 저런 말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중학교 서술형 시험이 45분 안에 다른 그 객관식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쓸 시간이 없거든요. 초등학생들 지금 서술형 쓰는 거 보면 그렇죠, 어머니. 완전 장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애들이 장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제 빼주는 거죠.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안 들어가도 되는 말, 네가 알면 나도 아는 말,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줄은 거죠. 이 친구는 이 진짜 노트 한 칸을 장문으로 도배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까지만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제는 조금 더 줄이면 가능할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 좀 도형을 프리노트를 쓴 5학년 학생의 그런 거죠. 도형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가 알아서 풀이를 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를 저희는 작성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숙제입니다. 오답 노트. 왜냐하면 틀렸던 문제 또 생각해서 보기도 싫은데 문제까지 써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오답노트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외부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 1등해법이라는 교재를 쓴다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1등해법 교재를 풀고 온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시죠.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데 그럼 애가 지겹지 않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새롭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새로운 문제집을 다시 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네가 풀었던 문제집을 선생님한테 한번 갖고 와봐. 네가 어떤 걸 틀렸었는지 좀 확인 좀 해보자. 그러면
틀렸던 거 또 틀립니다. 그대로. 그래서 똑같아요, 언니. 오답 노트를 풀어옵니다. 풀어오면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채점하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할 때 오답 노트를 저희는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요렇게 두 칸에 나누어서 쓰거든요. 한 칸에는 문제를 쓰거나 오려 붙이고 한 칸에는 이렇게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데 여기 칸에 있는 것을 쭉 다 가려서 스캔을 해서 아이들한테 복사를 해서 줍니다.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 인증평가를 쳐야 되니 단원평가를 쳐야 되니 이거 한번 공부해보고 다시 풀어보자 라고 하면 틀렸던 문제 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아이들이 진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머니들 공부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급하죠. 마음이 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가 오답 노트만 공부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버리지 마라. 너네 재산이다. 중학교 올라갔을 때까지 계속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모여 있는 거다. 이게 시험 기간 때 이것만 공부해도 성공할 수 있으니 꼭 이걸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이게 그래야 자기가 뭘 몰랐는지, 왜 틀렸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좀 더 개념의 깊이가 이해되고 나면 내가 이걸 왜 틀렸었지?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과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답 노트는 아이들이 그리고 오답이 많으면 또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법 중에서 저는 이게 어떤 것과 비견해도 중요할 만큼 진짜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요. 아이들이 보면은요 스스로 공부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거는 지금 저희 5학년 OS반 친구들한테 나간 과제거든요. 이 과제가 10월 21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출제가 돼서 10월 26일 수요일까지 해와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러면 오답 노트, 개념 완성을 노트에 푸는 거, 유형 문제집, 오공비 노트. 많죠, 어머니. 근데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많게 느끼는 친구와 많게 느끼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결정적으로 많게 느끼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한 방에 몰아서 하는 친구들입니다. 시간이 없죠, 아이들이. 그래서 한 방에 몰아서 하면 미칩니다, 아이들이. 진짜 오답이 쏟아져 나오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분산해서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엔 그닥 많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아 보이나 도형 파트라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림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문제수를 아이들한테 대충 뭐 몇 개 항상 숙제가 나갈 때 특히 신입생들이 있거나 신규로 개설되는 반 친구들한테는 과제하는 순서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2번 학원을 오거든요. 그래서 2번 학원을 오면 예를 들어서 수금반, 이반 친구들은 수금반인데 수요일에서 금요일날 나가는 숙제는 작아야죠. 많으면 또 안 되니까 작을 수밖에 없는데 금요일에서 다음 이제 수요일까지 오는 과제는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제일 먼저 숙제는 개념 완성을 노트에 푸는 거는 반드시 오늘 내일 중에 끝내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예를 들어 오늘 저하고 지금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지 않으면 왜 이게 360 곱하기 AG라는 게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풀었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수업 끝나고 바로 가서 공부해서 복습해서 했으면 이 개념 완성 노트가 1시간 만에 끝날 것이 한창 지나고 수요일날 와야 되니까 화요일날 숙제를 시작하면 아이들 환장하죠. 모르겠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진짜. 그러면은 뒤에 숙제도 다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어떻게 되냐면요. 언니 몰아서 해결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저희 시작 테스트를 치거든요. 시작 테스트 성적이 바닥입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시작 테스트 성적이.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 내 점수 3점만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고 오답이 많아지겠죠. 과제가 몰아서 했는데 오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오답이 20개, 30개 우수수 쏟아집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거를 저희는 수업 시간 안에 고칩니다. 틀린 문제를 고쳐야 하는데 다른 애들은 5개, 8개 이 정도 틀려서 고칠 시간이 충분해서 고쳤는데 뭐 물론 느리게 푼 애들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20개, 30개 풀려고 하니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아서 틀린 거 마무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2시간 반, 3시간 수업한 것도 환장하겠는데 남아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서 개념 복습해야 되는데 집에 가니 6시 반, 7시 수업 마치고 나니 8시, 밥 먹고 나니 9시. 언제? 내일 영어 숙제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개념 복습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고 영어 끝나고 주말에 이제 실컷 놀고 숙제하려고 펴니까 숙제가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개념을 모르겠으니까. 그죠? 그러니 다시 학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죠. 축 처져서 옵니다.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게 아마 깊은 생각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를 다니든 영어 학원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패턴을 좀 바꿔주시라고. 진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게 하시려면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수학 공부하게 하시고요. 영어학원 갔다 온 날 영어 공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습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애들이 실제로 예전에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무슨 일인지 아이들끼리 똘똘 뭉쳐서 저는 무조건 오늘부터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 해봐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며 매일매일 남습니다. 왜? 봤더니 수업 끝나고 남아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니까 집에서 6시간 걸리던 게 학원에서 하니까 2시간 만에 끝나더랍니다. 2시간도 안 걸렸죠. 왜? 복습이 됐으니까요. 개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 선생님 저 너무 다 했어요. 신나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오답 노트만 나중에 할게요 하고 가죠. 그리고 학원 오기 전에 오답 노트 해서 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아이들이. 근데 실제 그렇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가 나왔을 때 어머니 저는 애들한테 되도록 얘기하는 게 개념 과제는 금요일 토요일 중에 끝내라. 오늘 반드시 오늘이나 내일 중에 끝내고 그러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안에 길어도 1시간 반까지 안 갑니다. 개념 복습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홍비 과제 나간 거 일요일 월요일 중에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잊혀질만 할 무렵에 기억이 그렇죠 어머니 한 번 배웠던 거 30분 뒤에 다시 보면 또 남고 일주일 뒤에 보면 남고 3일 뒤에 보면 남고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기억이 누적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가서 유형 문제집 풀어라. 그러면 다시 여기서 했던 게 여기로 떠오릅니다. 그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학원 오기 직전에 또는 그 전날에 오답 노트는 해결해라. 왜 오답 노트를 마지막에 해결하냐면요. 오답 노트는 틀렸던 문제고 아이가 어려워했던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또는 학원 끝나고 바로 남아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풀이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핵심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답 노트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요런 선순환의 패턴이 만들어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애들이요, 어머니 진짜 이렇게 됩니다. 과제를 분산해서 해결하면 시작 테스트 성적 좋습니다. 그럼 과제 오답이 적죠. 그럼 우쭐우쭐합니다, 아이들이. 오답의 개수를 저희는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애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 정도로 오답 개수를 체크를 하거든요. 오답이 적으면 신납니다. 그리고 정시에 끝나죠.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수업 시간에 다음 것까지 더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하고 집에 가서 개념 복습합니다. 그럼 또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숙제를 해결하고 학원에 올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요. 저는 깊은 생각 초등부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선행은 절대 급하게 빠르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치동 그리고 여기 송파 강남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행을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라고 시간 많다고 학교에서 시험 안 친다고 학원에서 시험 많이 안 친다고 절대로 막 달려나가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어떤 아이가 가르치기가 가장 힘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머리 나쁜 아이도 아닙니다. 성실하지 못한 아이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힘든 아이는 어설프게 배우고 온 아이가 가장 힘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배우고 들어온 아이들이 가장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처음에 한번 이 각인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머니들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실 때 구름이가 너무 재밌어서 봤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면 첫 방송처럼 몰입이 되십니까? 안 되죠.
중요한 장면만, 박보검 나온 장면만 막 골라서 보게 되는 거죠.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합니다. 심지어 재미없는 수학인데 어떻겠습니까? 진짜 한번 억지로 수학을 달리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 달리고 3학년까지 달렸는데 이거가 제대로 달려있지 않으면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올라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자기만의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들이 저한테 한 번씩 얘기해요. 선생님 저희 반 애가 중3 거 배워요. 고1 거 배워요. 막 얘기해요. 그래 괜찮아. 걔 보고 네 거 풀어보라 그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아이는 절대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저희 애들. 특히 그리고 어머니 이제 선행을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게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현재 5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능을 칠 때가 되면 기하 벡터가 수능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밑에 과정을 다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3 과정에 있던 피타고라스가 중2 과정으로 내려오고 뭐 중2 과정에 있던 곱셈 공식이 중3으로 올라가고 이런 등등의 약간씩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중3 피타고라스가 중2로 내려갈까 고민을 했는데 아직 루트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기하 벡터를 빠뜨리기 위한 그 수순인 것 같아요. 확실히 빠질 것 같아요. 어머니 그건 지금도 수능 시험 범위가 나와 있는 거면 기하 벡터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머니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우리 애는 이과를 가야 되니까 이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고등수학까지는 또는 중등수학 끝까지는 다 끝내야 되잖아요 라고 제일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달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급하지도 않고요. 이과도 이제는 똑같이 오히려 제대로 다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실제 제가 항상 설명회 할 때만 되면은 고등부 그 1레벨 선생님들하고 여쭤보는데 어디까지 선행하고 보낼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 선행? 모르겠는데 중등, 고등 올라올 때 그냥 중3 거까지만 고1, 많으면 고1까지만 되어 있으면 충분해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진짜 그 정도면 됩니까? 그럼 딴 거 뭐 있나요? 그러면 부지런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해야지. 그러고 이제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으면 선행은 딱히 큰 비중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기하 벡터까지 끝까지 배웠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치 고1 정도까지만 되어 있어도 1레벨에서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도 실제로 저희 깊은 생각에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애들도 그 정도 배우고 이번에 분반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레벨 있던 친구들이 1레벨, 최고 레벨의 분반을 받은 그 아이가 오늘 계속 말썽이군요. 1레벨의 분반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1레벨이 이제 여기 강의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대치동의 1레벨 아이들의 꿈의 장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쵸, 어머니,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물어보면은 120명 이러면 헐 합니다. 그러면 야 생각해봐. 근데 애들이 다른 생각이 들어요. 120명 이러면 선생님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엄마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어떤 애가 너무 걱정을 하면서 애들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 그러면 그 반에서 1등 하려면 진짜 힘들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와, 네 생각이 정답이야. 그렇죠? 진짜 학교에서 1등 하는 것과 깊은 생각에서 1레벨이나 1등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아이들이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튼 선행을 얘기 드리면요. 현재 그러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발 제가 매해 설명회 할 때마다 분기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선행 달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들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계속 분기마다 얘기합니다. 저희 애는 언제 선행을 더 빨리 나갈 수 있나요? 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답입니다. 선행은 빨리 나갈 필요 없고 아이의 능력치에 맞춰달라고 합니다. 우선 선행하시려면요. 어머니 잠깐만. 밖에 초등부 선생님 안 계시나요? 권무장님 이거 프랭카드 떨어져. 이거 검무장님한테 떼달라고 좀.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말썽 부리던 애가 나갑니다. 우선. 그래서 마지막 이거 말씀드리면요, 어머니. 학생의 현재 상황을 철저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아이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내 새끼는 다 귀엽고 예쁩니다. 제가 볼 때 제 아이는 천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얘는 천재야. 내가 봤을 때 저희 신랑은 저보다 더합니다. 얘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고요, 어머니.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진짜 현재 어느 정도만큼의 성실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깊은 생각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방법. 그 3가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수학은요, 한 고리가 빠져버리면 망하는 과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지금 현재 중3 과정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제가 겨울부터 그렇게 외쳤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와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앞에 게 안 돼 있으면 왜 뒤에 게 안 돼 있다고 하는지 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진짜 중1 게 안 돼 있으면 중2 게 안 되고요. 중1, 2가 안 돼 있으면 중3권 손도 못 대는 상황입니다. 근데 초등과정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초등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과정이 제대로 아이들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등과정은 훨씬 더 힘들게 100배 힘들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현재 학습에 대한 의욕이 어떠한지 이거는 어머니들하고 그냥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현재 상황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남과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옆집 애가 저는 수학을 우리 꼬맹이를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1학년입니다. 아무것도 안 시켜요. 연산도 안 시킵니다. 근데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수학 공부 어떻게 시켜요?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애가 다른 집 아이가 훨씬 더 뭔가를 잘해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그 집이 수학 가외로 팩토를 푼대요. 그리고 이제 사고력을 공부한대요. 막 갈등입니다. 나도 시켜야 되나? 내일부터 팩토 한번 시켜볼까? 과외 보내볼까? 막 고민하고 학원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죠. 아니구나. 얘는 얘고 걔는 걔야. 그리고 나는 나의 철학이 있고 그 엄마는 그 엄마의 철학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1학년이 들어가다 보니 어머니들도 지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저 역시도 그러하다 보니 저학년 때는 예체능이야 라는 말을 굳게 믿고 저학년의 예체능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3, 4, 5월 달에 아이를 발레, 피아노, 미술, 논술 등등등 해서 열심히 굴렸죠. 그랬더니 아이가 퍼져버렸습니다. 쓰러지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미안하다. 그 이후로 딱 2달 그렇게 하고 나서 미안해,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안 시키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마다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마다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까지는요, 아이들은 놀면서 배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물론 챙겨야 되는 학습은 있죠. 받아쓰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면서 배우는 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3학년이 됐을 땐 3학년 나름대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과정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 수학과정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수학자들만이 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을 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짜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추상화시킬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문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갔을 때부터 추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관계없이 선행은 달려나가고 관계없이 문자가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 아이의 상태를 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어떤지를. 옆집 애가 중학교 3학년 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지금 저희 아이가 4학년인데 4학년밖에 안 하고 있는데 안 했는데 거기도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했으면 그에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저희 초등학교 아이 중에서 처음에 6학년 저하고 공부할 때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6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천천히 올라가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중학교 1학년 1학기 것까지만 공부하고 올라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올해 고3이, 고1이 됐거든요. 근데 고1 1레벨에 왔다고 반갑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학교 1학년 것까지밖에 안 하고 올라갔어요, 어머니. 그래도 자기 실력에 맞게 천천히 그렇게 올라갔을 때 다 1레벨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아이들 중에 6학년에서 중1 올라간 친구들도
처음에 저하고 선행 시작할 때 6학년 정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6학년이 6학년 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 중1 1레벨 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살아있고요. 이 아이들이 그 힘들다는 깊은 생각에 모든 1레벨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악임, 나쁩니다. 나쁘다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과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근데 깊은 생각 초등반을 거치고 온 친구들은 잘 버팁니다. 거기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당황할 정도로 너무 잘 버티고요. 다른 레벨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이 당황할 정도로 잘 버티고 있어서 다른 외부생 아이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정도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올라갑니다, 어머니.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행은 아이 실력에 맞추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아이의 능력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까지 못 배웠고 밖에 안 했었고 처음에 왔을 땐 진짜 개발세발 글자 쓰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1레벨 갔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올라가서 서울대 항공우주 갔다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초등학생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이 아이의 현재에 맞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4학년 과정을 배웠다면 이 4학년 과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다음 과정 가시고요. 안 되어 있다면 똑같은 과정 밑에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거 선행했다면 1학년 1학기 께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잘 돼 있으면 다음 과정 가면 됩니다. 근데 안 돼 있으면 똑같은 과정 반복하시고 그것도 안 돼 있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왜? 초등학생이니까요. 지금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아까 초등부 입학 테스트를 꼭 이용해 보시라고 하거든요. 초등부 입학 테스트를 치고 나면 많은 어머니들께서 좌절과 기쁨을 경험하시는데요. 다른 학원에서 올해 특히 9월 분기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른 학원에서 중2까지 A급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 테스트 중1 걸 쳤는데 7개도 못 맞춰서 레벨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1 것도 안 됐으니 6학년 걸로 다시 시험을 쳐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6학년 걸로 시험을 쳐보니 6학년 거에서도 빈 구멍이 숭숭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가 좌절하실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잘 된 거죠. 야, 이 아이가 이만큼 비어있는 게 있구나. 다시 여기서 메꾸자 라고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죠. 내가 이만큼 여태까지 이 아이를 힘들게 선행을 여기까지 시켰는데 어떻게 또 돌아가나? 근데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 또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 이상으로 쭉쭉쭉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선행이 제일 빠른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제일 빠른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거까지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제일 느린 친구들은 또 6학년 거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죠. 5학년 거나.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반이. 그래서 어느 걸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집 아이 비교하지 마시고요. 옆에 애가 뭐 A급을 보더라 최상위 보더라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문에 최상위 보죠. 문제 본다고. 근데 최상위 보는데 우리 애는 언제 보나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의 실력에 맞춰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입시가 6년 남았거든요. 이제 학교 다닌 지 5년, 6년 됐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6학년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벌써 반이나 학교를 다녔네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제 시작이 반인가요? 그래서 기니까 아직 길게 보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기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이 초등학생일 때가 어머니 제가 여기 계신 어머니들께 특히 말씀드리는 게 정말 어떤 워낙에 많은 이야기들이 대치동이나 이 일대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에 대해서 어떤 게 정도라더라 이런 로드맵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어머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런데 잘 가려서 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게 정말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좀 어머니들 머릿속에서 이게 기억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항상 보여드립니다. 선행을 빨리 달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두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잘려 있는데요. 차이는 얘는 중학교 1학년 문제, 그다음 얘는 6학년 문제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요 차이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두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은 어려워합니다. 6학년 과정 들어왔을 때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원이거든요.
이 단원은 이 식을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식을 써서 갈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원기둥과 원뿔로 보셔서 원기둥을 측정하는 문제로만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수학은 계속 누적되는 체인 과목이기 때문에요. 이런 걸 풀려면 아이가 입체 도형의 모양 1, 2학년 때 배웠던 이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의 구성 요소 알아야 원인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원주율과 원의 넓이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기둥과 원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셈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분수와 소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분수와 소수의 곱셈, 나눗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까지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성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6학년 것도 이렇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밑에 걸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라도 빠져 있다면 이건 아예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머니.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짚고 나가야 그게 진짜 선행입니다. 진짜 공부고요. 그래서 요 과정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은 시스템은 뭐 그냥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군더더기를 더 붙여서 화려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고요. 저희는 다만 아이들하고 깐깐하게 공부합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공부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여태까지 다녔던 학원하고는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원은 가면 선생님들이 정말 잘했다를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틀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정정하거나 이런 등등의 과정은 있으나 여기만큼 이렇게 깐깐하게 하진 않죠.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도 인정하는 것이 제가 어느 날은 6학년 뒷타임에 6학년 수업을 하는데 6학년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앞에 5학년 반이 있는데 5학년 애들이 신규 반이야. 그랬더니 걔들을 데리고 내가 6학년 걸 공부해야 되는데 힘들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뭘 이해하는데? 그랬더니 걔들 다른 학원에서 선행하고 6학년 거 배우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응 그렇지. 그러니까 힘들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만큼 이해를 하거든요. 이제는 그거를. 그래서 이 학원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깐깐하고요. 그냥 빡셉니다. 아이들하고 진행할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지나친 걸 요구하진 않고요. 그냥 이 아이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로 깊은 생각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은 제가 너무 식상한 말들이라 뭐 시험을 자주 칩니다. 애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시험을 자주 쳐서 왜 이렇게 시험을 자주 쳐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험은 많이 쳐야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항상 평가가 되고 자기가 있는 위치 등등등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 4학년, 5학년들 입학 테스트 저희 치면은 입학 테스트 치면 어떤 친구들은 재시험을 한 2번, 3번까지 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을 많이 안 쳐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처음에 특히 12월에는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학년별로 입학 테스트, 그러니까 과정별로 입학 테스트 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입학 테스트 칠 때 보면 초등 과정들은 전부 서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서술형 없이 그냥 풀이 과정을 따로 봤는데 서술형을 집어넣은 것이 커트라인과 별개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서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렇게 시작 테스트, 단원평가, 그 다음에 인증평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인증평가 칠 시기가 오는데요. 3개월에 하나씩 분기가 지나가는데 인증평가라는 걸 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배웠으면 1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인증평가를 칩니다. 통과를 했는지 못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이해했어 이러면 1학년 1학기 거를 통과해서 1학년 1학기 기초를 통과해서 1학년 2학기 이제 1학기에 응용 과정으로 갑니다. 저희는 대수 과정은 기초, 응용, 심화 이렇게 세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 과정은 기본, 심화 이렇게 2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거를 어쨌든 애들이 시험을 쳐서 이해했다면 다음 과정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한 번 더 해야죠. 뭔가 빠뜨린 게 있으면 더 채우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은 일단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가게 하는데
그래도 뭔가 미흡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들어서 넘어가는 게 맞죠.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원래 인증평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고 그냥 1학년 1학기 했으면 그 다음 2학기, 2학기 했으면 2학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1학년 1학기가 안 된 친구가 2학년 1학기는 절대 못 풀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진짜 무거운 짐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과정 따라 다른데요. 5학년 아이들은 지금 일주일에 2번에 2시간 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등 과정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3시간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시간이고 초등 과정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 2시간 반씩 진행되고 6학년 아이들은 전부 3시간씩 수업이 일주일에 2번씩 해서 3시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면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숙제를 제출합니다. 오답 노트, 프리 노트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시작 테스트 치고요.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들은 프리 노트와 오답 노트를 검사하는 거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끝나고 나면 숙제 채점하고 고치고 개별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개별 질문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무조건 질문 받아주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한 줄 두 줄이라도 채워올 수 있을 때 질문 받습니다. 아니면 그것조차 안 되면 문제 요약해서 나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돼야 질문 받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질문 시간이 있고 개념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 체크가 아직 끝까지 안 된 친구들은 자습실 활용해서 나머지 마무리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제 출석 시작 이런 과제나 문자 이런 거 발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상적인 상담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그에 못지않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생각 초등부 운영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설명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올해를 겪어보면서 더욱 느낍니다. 초등학생들이 수학 학원을 다니기를 시작하거나 또는 옮기실 생각이 있다면 깊은 생각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등에 올라오는 친구들과 외부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수학 학습에 대한 것과 이런 학원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원 이게 좀 더 궁금하신 거는 밖에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데스크나 행정실에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